네, 핫스팟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김민석 위원회 주재로 열린 회의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요. 저희가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조금 전 전현희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위성 사진을 확보를 했는데 건물 세 곳이 예전과는 달리 증축이 됐는데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서 고시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건물이 세 곳이 확인이 됐다. 거기에다가 19평 규모의 증축도 확인됐는데 역시나 허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 이 서울 땅값도 비싼데 말이죠. 일단 이렇게 김종대는 오셨는데 소개를 소개라도. 해드려야죠.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속보 다 소개하고 천천히 하시죠. 아니 김종대 의원하고 다른 프로에서 네. 그냥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 아, 두 분이 아 그럼 우리 친구죠. 우리 그 영원한 친구 다 친구 아닙니까? 예. 20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친구다. 아니 왜 뭐 갑자기 남이가 나와. 영원한 친구? 노래방에서 네. 방송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떠들썩한 이유가 네. 200만을 달성했거든요. 그렇죠. 그걸 내가 봤어요. 아 보셨군요. 참으로 오랜 길을 걸어온 대장정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팟캐스트 이털남으로 시작해서 오마이 TV, 예. 상암동 시대, 네. 거기에서 여의도까지 아주 제작진이 아주 개고생해서 만들어낸 정말 가물가새롭다. 이 진보에서 유일한 200만 네, 채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거는 오마이가 그 역사적 현장을 다 구석구석 누비고가 발로 뛰어서 만든 구독자예요. 민주당 당원 숫자보다 많아요. 예. 광주 시민 숫자보다 많고. 맞습니다. 민주당 당원 숫자 250만 명 아닌가요? 아니, 지금 뭐 180만이라고 그 정도. 그래요?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는 네. 않아요. 네. 아무튼 축하할 일이다. 네. 노래 한번 하실래요? Congratulation. 참마 또 제가 이 오빠 부대가 많아서 더 노래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현희 의원에게서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룬 국민권익위에 네. 그 추석 명절 선물과 관련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예.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누가 보내야 될 텐데 받을 수는 있는데 안 보내니까 문제죠. 아, 보내는 분이 없다. 캐리 정고님이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유. 캐리 정고님 15,000원 슈퍼챗 읽어줘야죠. 감사합니다. 그 밑에 읽으라고요. 제일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네. 제일 존경하는 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종대 교수님 두 분 정말 좋아요. 금요일이 아유, 제일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두 분 명절 선물 오마이뉴스로 보내면 될까요? 오. 네, 아유. 정말 아니 근데 이미 슈퍼챗 보내셨으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충분하시고. 예. 오마이 뉴스가 오마이 TV로 보내주세요. 예. 오마이 뉴스로 가면 서교동으로 갑니다. 여의도로. 예. 아, 아 뭐 그 댓글들을 보니까 네. 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네. 디올백 수사를 종결시키고 싶어서 안 달란 거 아닐까요? 라고 주신 분도 있고요. 캐모마일님께서 네. 그런 용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 국민권익위 하는 그 짓거리는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아니 내가 그랬잖아. 헌법 1조를 바꿔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경로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일단은 저 머리에 새기고 나면 예측이 안 틀려. 예측이 웬만한 사건을 봐도 해석이 잘 돼. 이거 탁월한 이론이야 이게. 예. 건희 권익위 아닐까요? 그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 건의위원회가 됐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자유 주제, 프리스타일로 회담의 의제를 정하지 않고 진행자가 뭐 주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뭔 얘기하고 싶어요? 자유 의제로 아니, 그럼 그 작가가 의제를 열심히 써준 온 거는 여기 도대체- 이제 원고에 예. 광복절 주최 광복절 기념식 그 정치적 그 중립 위반 한 거 아니냐 해서 감사 들어간다 뭐 이런 뭐 얘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었죠. 국가보훈부에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3대 범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 판을 뒤집어 엎을 만한 정권의 3대 범죄가 최근에 목격이 됐다고 보는데 이건 범죄 의혹이에요 아직까지는.
우선 디올백 조작 의혹. 음. 저거 진품 맞냐? 어. 이거는 명품을 수수했다보다도 증거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거든. 이 앞에 건 이제 상대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범죄고, 두 번째는 권익위 김 국장 사망의 진실, 이것도 은폐 조작, 이게 문제고, 세 번째는 독도 조형물 하고 저 독도에 관한 어떤 네네. 저 방어 훈련, 이런 독도 지우기에 대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최근에 나타난 아주 시급하고 아주 심각한 범죄일 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다가 원래는 뭐 범죄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범죄로 가고 있는 이러는 상황. 매우 예. 비합리적인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의혹이긴 하지만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걸 또 덮기 위해서 무엇을 또 해야 하는 정권이 어떻게 수렁으로 빠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셋이 다 거짓말로 점철이 되다 보면은 그걸 위한 또 방어막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진실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러지만은 이기는 길이고 또 결국은 그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은 이게 겹겹이 그냥 이 방탄막을 네네.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정말 크다. 근데 앞에 두 가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독도는 독도. 오늘 아침에 네. 굉장히 뉴스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실내 조형물이 네. 얼마나 낡으면 낡았고 얼마나 시민들의 안전에 해가 되면 이거를 갑자기 이 시점에 철거를 한다고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네.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9월에 기시다 방안하고 네. 불가분의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전 기시다의 방안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한 어떤 자기네 좀 기획이랄까, 이런 어떤 윤 대통령하고의 밀담,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타결을 지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 영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못 하겠지. 예. 그러면 그 즉시 탄핵이에요. 이건 헌법의 영토를 그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선 그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최대한 성의를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실행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형물 철거, 훈련 비공개, 예, 그리고 예. 그건 훈련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냥 순찰이야, 순찰. 네. 예.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분명히 어떤 그 저기 가장 한일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일본 쪽에 마음을 헤아려 준다. 요즘은 마음이 유행이 돼. 중요한 일본의 건 마음이라 일본의 마음.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감사의 마음이라대. 그래서 웬 요즘 마음 공부가 이렇게 지금 템플스테이에 뭐 어디서 우리가 지금 마음 치유 공부하는 게 왜 매사가 마음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불교의 선사상에서 그게 이제 현장 법사가 천산북로로에서 천축국에 가서 거기서 가져온 사상이 유식 사상이요. 유일할 유자에 의식할 때.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저 불교의 주류는 중관 사상이었다고, 중도. 여기에 유식 사상을 가져왔다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기서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저 현장 법사가 묻는겨. 저기서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깃발입니다. 요건 좀 수가 낮은 질문이야. 답이요. 근데 한 사람이 조금 수행을 했는지 아닙니다. 실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법사가 뭐라 그래? 둘 다 아니다. 흔들리고 있는 건 너의 마음이다. 이게 유식 사상이야. 예. 모든 건 의식과 마음으로부터 탄생한다고 보는 네. 것인데 일본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러더니 용산의 마음.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지. 이거는 현대판 유식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일컬어 가지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한 걸리적거리는 걸 다 치워야 되는데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성의를 보인다. 일본의 마음을 챙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출발점 자체가 우리가 일본에 왜 이렇게 잘 보여야 하는가 이런 걸로 계속 귀결이 된단 말이죠. 아니 어쨌거나 기시다도 이제 내려올 거고 곧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지. 불출마한다고 네. 했으니까 네. 이제 고별 방문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게-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해야 보통 하는지. 고별 방문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종대 의원도 아시겠죠. 군대에서 보통은 임기 마칠 때 고별 방문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예하 부대에 가요. 자기가 그렇죠. 지휘했던 데나 자기가 관리했던 데 이런 데를 가지 자기보다 위에 있는 데를 고별 방문을 하질 않아. 사령관 예를 들면 해병대 사령관 고별 방문하다 어디를 1사단 가고 2사단 가고 6여단 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고별 방문을 지금 자기가 지시하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아까 김종대 의원 얘기했듯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니까 한번 본인의 최대 성과가 뭐야? 한일 관계 개선, 네, 그걸 그다음에 내세웠잖아요. 사도 강산의 네. 유네스코 등재. 그걸 누가 도와줬어? 한국이 도와줬잖아. 예. 내 말 잘 듣는, 내가 해달라는 걸 내가 해준.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방문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또 좋다고 오시라고. 아니 어느 나라 외교가 새로 뭐 들어서는 정부의 수장이나 이런 사람을 모셔오지. 그 방문하게 하지. 이제 다 끝나고 가는 사람을 왜 방문을 해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방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러냐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감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니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저자세로 해바라기 외교를 해야 하나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예, 우린 또 그런 마음이죠. 그랬는데 이런 걸 제가 이제 이걸 좀 이제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 돼가지고 이 정부가 흘러가는 어떤 양상에 세 가지 그 사상이 있다. 세 가지 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상식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탕이에요. 이게 자탕이라고.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출연한 순서대로 첫째는 중국 붕괴론이었습니다. 중국은 곧 망한다. 그래서- 아니면 망할 예. 것이다. 김태효가 신아세아 저널에 쓴 논문.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데 그때 그 쓴 논문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에 한 것처럼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은 중국이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을 잡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출발점이야. 예. 이게 출발점인데 이건 일본 우익에 대한 진상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날 일본이 저렇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선두주자로 나선 배경에 이제 중국은 초강대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 못한다는 데서 나온 지정학적 판단이거든요. 사실은 망상이죠. 네. 그건 검증될 수도 없고 실제 현실하고도 전혀 다른 비현실적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 우익의 식민지 근대화론. 이게 일본에서는 문명화론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그러는 거지. 동아시아를 문명화했다. 일제가. 이러면서 당시의 대동아 공영권이나 이런 것도 침략 사상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 입각하면은 모든 세상은 개발된 사회와 미개발된 사회로 나눠요. 그래서 미개발된 사회가 개발되는 거. 이게 문명화지. 침략이다 아니다. 뭐가 역사적으로 어떻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정주의고 특수주의적 사고지 보편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일본이 그때 개발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우익 사상입니다. 세 번째가 천공의 2025년 통일론이에요. 이번 광복절경 축사가 통일 대한민국 원년을 선포했다 예. 했는데 이것이 3월에 있었던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자유북진 사상이 이제 그 신호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날 그걸 얘기하던 기관장 회의에서 그 박진희 국립외교원장이 완전히 천공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이 2025년 통일을 앞두고 예. 지금의 남북한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될수록 좋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긴장이 고조되면 이제 전쟁을 할 수 없으니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기둥으로 이 정부의 국정이 흘러갔다. 외교 안보가 흘러갔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세 가지 사상이 워낙 보수의 기존 사상으로부터도 일탈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지가 않아. 아시다시피 뉴라이트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력화가 덜 돼 있는 게 원래 그 이명박 대통령의 1등 공신인 뉴라이트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그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 때 뉴라이트가 이명박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라이트의 지향이랄까 어떤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가 대거 기용하지 않았다고. 그때 뉴라이트 중에 외교안보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딱 한 명, 김태효였다고. 그때도 김태효 처장이 있었고 지금 그 김태효가 예. 그때서부터 암약하고 있었군요. 근데 이 김태효가 어떤 조직을 이끌고 관리자로서 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관리자가 아니라 계속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직통 라인. 그러면서 실세 이러다가 그 오만함이 이제 월권, 직권남용 뭐 이런 식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MB가 자른 거예요. 그게 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그 미략을 체결하려던 걸 이제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질시켜 버렸어요. 예. 이때 공직이 끝나요. 그런데 그 뒤로 절치부심하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떼거지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정부의 아웃사이더들이 이번에 주류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들여야 되는 거야. 가만 있자. 어중이 떠중이 이거 내가 이 말의 어원을 잠깐 설명해야 되는데 네. 중이 공중부양하다가 6글자로 어중이 떠중이에요. 중이 떠 중이. 아재 개가 하신 거예요 지금? 예, 아재 개그. 예. 웃어주잖아. 갑자기 목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를 다 긁어 모았어. 중이 떠 중이 받아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요즘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제 공중부양 수준까지 가잖아. 다 이게 수행의 힘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저기 듣보잡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고. 그렇지. 그리고 박박 긁어 먹은 거야. 박박. 예. 그게 이제 언론, 학계,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데 이제 포진들을 쭉 하는 거고 보초병들로 쓰는 거거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 맞서요.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하면은 잡탕. 그리고 이걸 뉴라이트라고 자꾸 부르는데 보통 뉴 사상 앞에 뉴가 붙을 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어. 예컨대 막시즘 하지만 네오 막시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새로운 또 변화된 네,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마르크시즘 그러면 네오 막시즘 사회 민주주의 이렇게 신보수 예. 신좌파 이래 되는데 여기 뉴라이트라 그래 버리면 이게 제법 시대 상황을 담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착각하기가 해요. 뭔가 어감이 주는 게 라이트가 뭔가 맞다, 라이트이 맞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뉴 라이트? 그럼 뭔가 맞는 얘기 같은 그렇죠. 약간 뭐 착각? 공부 못하는 애들은 네. 그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요. 착각할 수 있죠. 예,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뭐 철자는 같아요. 예,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고백하시는 단어다. 거예요? 고백. 예, 저는 뉴 라이트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예. 공부 예. 못한 걸 고백하자. 공부는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무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올바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건 과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잡탕 세력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N자로 시작하는 네. 니폰 라이트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하거든요. 또. 딱 와닿긴 하네요. 예. 최 교수님 뭐 의견 있으세요? 친구의 의견에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예요? 웃깁니다. 너 혼자 가라 하와이? 예. 나는 같이 못 가겠다. 아니 혹시나 또 제가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할 수도 아니, 있으니까. 예, 직을 달 수도 있는 아니, 상황이라 무슨 지금 말씀이세요? 굉장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니폰 라이트. 아까 그 세 가지의 네. 잡탕이다. 예. 세 가지의 잡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본질은 니폰 라이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핵심, 이 사상의 씨앗을 봐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독도 문제 얘기를 한다, 반도체 칩 동맹을 얘기한다, 또 뭐 인도 태평을 얘기한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현란하고 복잡해 보여가지고 그냥 뭐 우익적인 뭐 이런 사고와 운동이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한 사상의 핵심 코어, 그다음에 그 씨앗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씨앗. 이게 뿌리. 뿌리. 네. 씨앗과 뿌리는 조금 네. 다르지만 사람이 진짜 공부를 내가 못해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씨앗과 뿌리가 어떻게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니 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씨앗이라 얘기했지만 그 씨앗도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가 있어. 왜냐면 사상의 그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게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뿌리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모든 현란한 움직임의 배후에 딱 단단한 중심은 지정학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일본 우익의 지정학인데 이게 1941년에 그 일본 우익의 지정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920년대까지 일본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거기에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이겼고 조선을 복속시켰고 이러는 가운데 서방 사회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미국, 영국과 거의 동맹 관계였고 그다음에 개방된 무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예. 마치 지금의 중국 같은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성장하는 국가였고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을 자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때 직격탄을 맞는데 이 대공황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개방된 무역 체제가 보호 무역으로 회귀하는 그 계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그때 미국의 관세, 그 호모트 훌스법이라 그러는데 그게 500% 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황을 맞이해서 자기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려니까 고관세를 때리면서 예. 그저 유럽 국가들이 또 대응 관세를 매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이제는 일본이 개방된 무역 체제로부터 떨어져 튕겨져 나가는 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기에서 30년대를 맞이했는데 이때는 일본이 이제 그 자급자족하는 우리 생활권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저기 개방된 자유무역 체제에서 혜택을 누리는 시대는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았대요. 그때 어떻게 그러면 일본의 생활권을 만들 것인가? 이래가지고 만주를 침략합니다. 거기에 석탄과 자원이 영토가 너무 풍부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저기 생활권을 만들자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37년에 만주 사변이 나고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기 굉장히 어려운 전쟁을 맞이하는데 이때부터 미국이 일본은 저 위험한 나라라고 보고 금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석유 공급망을 차단하고 네네. 그 다음에 미국 내 일본인 자산을 동결하고 이때 이 일본이 치명적인 타격, 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일본의 엘리트들이
저기 이제 미국과 다시 협상해서 돌파구는 열 수가 없다. 이 제재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그때 일본이 비축해 놓은 원유가 그 2년치밖에 없었다. 예. 이제 40년대 들어와서 41년쯤 됐을 때 2년치면은 기본적인 전투가 안 돼. 그때 일본은 뭔가 이 에너지 공급이 되는 하나의 어떤 자급자족형 우리 생활권을 확보 못하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뭘 주목했냐 하면은 동인도의 네덜란드령 당시에 그 지역을 주목했던 겁니다. 거기에 유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는 인도를 우리 일본의 생활권에 그 편입시키지 않으면, 근데 일본도는 크니까 다는 아니고 그 동인도 네덜란드령의 그 저기 자원 네, 네. 지역을 우리가 생활권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걸 전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진출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이시하라 간지가 쓴 국방정책 대강에 나오는 대동아 공영권이에요. 그랬는데 일본 엘리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전략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일본의 인도 태평양 지정학이 탄생한 겁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동인도 가는 걸 미국이 놔두겠냐는 거야. 분명히 이건 배후에서 일본을 그 저기 차단하고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유럽에서 전쟁 중이니까 그 진주만을 폭격해서 네. 미국의 발목을 잡으면 미국이 저기 유럽에서 전쟁하기에도 바쁜데 뭔가 군사적 대응은 하겠지만 일본하고 전면 전쟁은 못한다. 그때 인도 차이나 동남아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단한 방어 요새를 구축하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지는 못하도 그렇다고 해서 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인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을 먼저 차단해야 돼. 그게 1941년에 진주만 폭격으로 예.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시작이다. 원조야. 이게 바로 씨앗인 거예요. 예. 그런데 패전 후에 이걸 잊고 살았죠. 위험한 사상이잖아. 너무 위험한 사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80년대 넘도록은 불온한 사상, 위험한 사상, 퇴행적 사고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금기어였어요. 근데 1990년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30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우익에 저기 보면은 저런 구태와 태행이 얼룩진 정말 일본 우익의 사상은 잃어버린 30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은 모든 활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바로 1941년에 일본 엘리트들이 겪었던 좌절감하고 비슷해. 그때 당시에 우리 이러다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살 길은 인도로 가는 것이다. 예. 그런데 아베 총리가 2006년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데 그게 인도 뉴델리에 가서 인도 의회 연설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때 기본 사상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다. 떠오르는 초강대국은 중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경제의 GDP가 중국을 앞서고 있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성견지명이 있는 거야. 이제 중국이 점점 더 떠올라서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주저앉혀야 된다. 그러면 대체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을 누가 주저앉히냐? 그래서 인도가 그걸 대체할 초강대국이 돼야 된다. 이게 인도 태평양. 그래서 태평양과 인도양은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그러면서 그 인도와의 무역액이 2020년까지 지금 미중 무역액보다 인도 일본 무역액이 앞지를 거라고 공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2년 3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있을 무렵에
그때 중국 경제 규모가 영국 경제의 절반입니다. 그러던 시대래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베가 말하기를 이제 미중 무역 교역액보다 일본과 인도의 무역액이 그 규모를 앞지를 거다. 근데 실제로 앞질렀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오늘날 어떻게 돼 있느냐? 예. 일본의 총 수출액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수입의 0.6%입니다. 얼마 안 그러니까 되는 반대로 거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이론이자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망상이라는 거는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거지. 그때 그 아베가 말한 그 핵심 씨앗 요것이 지금 실현되는가 하면 거꾸로 된 거죠. 중국이 더 커진 거야. 네네. 그대로 이 말을 한 뒤에 그러면서 일본을 엎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은 더 커지지. 예. 내뱉어 놓은 게 있는데 반대로 가니까. 더 커지죠. 네. 이게 진주만 공습을 하기 직전에 일본 엘리트들의 그 딜레마라고. 진주만을 공습해서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너무 위험해. 그러나 공습을 안 하면 앉아서 망해. 이런 딜레마였다. 예. 그러니까 인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문제의 본질은 항상 인도였다는 거야. 항상 인도였다는 거야.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데 여기서 이 논거가 되려면 이게 실패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곧 망한다. 그다음에 저기 인도 태평양은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이 주장을 주술처럼 암송을 해야 되는데 뜻밖의 이게 일본 혼자 해서는 이 전략이 완성이 안 되는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일제히 그 말에 지지 선언을 하면서 덴노 겐자이 충성 맹세하고 나섰다 이겁니다. 이게 그 지정학적 변화에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주변의 세력 균형에서 가장 좋은 신호가 한국이 자기들 품에 안긴 거예요. 이게 지난 30년간 이거보다 좋은 뉴스는 없었어.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 말씀대로라면 인도가 중요하다라는 일본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인도와 더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인도가 좀 시원찮아요. 예. 인도가 지금 그런 상황을 뒷받침할 만큼 서방에 가깝지도 않을 뿐더러 자체의 어떤 인프라와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낙후성을 변치 못해 인도가 중국에 도전할 만한 어떤 그 세력으로 부상하는 속도가 예상외로 늦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인 게 국가에서 그러한 판단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그러한 전략을 수용하여서 보조를 맞췄다는 게 더 문제이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통상 정상 국가라고 하면 예. 국가가 만약에 합리적 행위자라고 할 때는 이런 담론이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책화되기 전에 필터링 되는 과정. 이걸 이론화 과정이라 그래. 예. 이론화, 체계화, 하나의 사상으로 만든 그게 현실성 있는 가정에 기초해야 했느냐, 인과관계가 일관되느냐, 실증적인 검증이 될 수 있느냐, 기대되는 이익이 뭐냐 이런 걸 따져보다 보면 담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론화 과정이라 그러고 정책화 과정이라. 근데 이 정부에서는 요 이론화 과정이 빠진 거야. 요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의 외교 안보 기조는 아태 전략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태평양. 전략이었는데 이 아태가 인태로 바뀌는데 하루 아침에 바뀐 거야. 그런 이론화 과정이 삭제된 채. 없어진 채로 생략된 채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 보면은 이 한국의 김태효 안보실 차장을 필두로 한 이 떨거지 뉴라이트 잡탕 세력, 니폰 라이트 세력이 일본 우익의 지정학을 증폭시키는데 획기적 발판이 됐다. 그렇다면 일본의 도구로밖에 우리가 지금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상을 도구, 수단 뭐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 얻는 실익도 어떤 것도 없는 채 그냥 그것마저도 실패한 게 이미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성공하는 이론이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안보 성과를 내세우는데 이게 조선일보 논법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논지는 이거예요. 뭐 친일 논쟁 뭐 좋다 이거야. 그런 불편함보다도 얻은 안보 이익이 더 크다. 그 북핵을 억제하고 네. 한미일이 결속해서 자유주의 연대하고 공급망의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춘 거 이거보다 더 큰 이익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빠뜨린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이익은 원래 중국 일본은 우리하고 친했고 저기 한미일은 근데 중국 러시아가 떨어져 나간 거는 왜 계산해서 빼버리냐? 이제 이걸 공정한 대차 대조표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그 저기 안보상 이익이 크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를 비판할 때는 유엔에 가서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합창을 했다. 이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가 안보를 망쳤는데 그걸 내가 정상화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이익이 있냐? 이렇게 벅벅 소리를 지르잖아. 그런데 이건 주장일 뿐이에요. 실상을 한번 보면 이번 정부에서 대북 제재가 진짜 해제됐어. 뭐냐 하면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가 비협조로 돌았으니까 네.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안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기존 제재를 이행하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전문가 패널이 있거든요. 여기가 제재를 점검하는 기관이거든요. 집행기관이죠. 네. 이게 해체됐어요. 어. 그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그러면 이게 바로 대북 제재를 그런데 지난 정부는 유엔에 가서 뭐 읍소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읍소하고 다녔다 그랬지만 여기는 읍소도 안 했는데 제재가 해제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윤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읍소했다 그러는데 너는 진짜 해제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뭔가를 실증한다, 이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는 그 말한 목적에 비춰봐서 지금의 상황이 인과관계가 이게 논리적 설명이 되느냐 이런 걸 지식인들이 따져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친일파 니폰 라이트들하고 여기엔 그걸 저항하는 시민들의 정파 대 정파 주장이 난무할 뿐인 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어떤 이론 사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냐 없는 얘기냐 이거를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게 원래 지식인들이 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명강의를 어디 가서 들어보겠냐고. 그러니까 오마이 TV에서 들을 수 있는데 저니까 예. 이런 부분을 오마이에서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 보는 눈을 이렇게 그렇죠. 시야를 네. 제가 제공해 드리잖아요. 연구 교수님이시니까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문으로? 교수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연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 주셔서 씨앗을 뻗들여 주셔라. 근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외교적인 성과로 우리 나토에도 두 번인가 갔다 왔잖아요. 네. 이런 걸 또 내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지적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토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을 봐야 돼. 이게 하나의 담론으로서는 주장할 수도 있고 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담론을 이야기할 때는 신뢰성 있는 이론에 기초했냐 아니냐 이 얘기가 최근에 번역된 존 미어샤이머 그 시카고 대학 교수죠. 그 굉장히 재미없는 책인데 보약 같은 책이 하나 나왔어.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합리적 국가는 신뢰성 이론에 기초했느냐. 두 번째는 그걸 심의 과정을 거쳤느냐. 이걸 보라는 거야. 네. 국가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과정이 합리적이었느냐. 이걸 갖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막화된 이 황폐한 지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무언가 조금 어떤 면으로 이런 걸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그 시야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또 그다음에 저기 책도 좀 주문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똑똑한 시민이 돼야 되는 거죠.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뭐 깨어 있는 건 옛날에 깨어 있었는데 예. 거기에다 좀 똑똑함을 가미하자. 그거예요 제 예. 얘기는.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표지부터 어질어질합니다. 흔들리는 표지네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네. 저 표지를 보니까. 네. 저걸 내가 오늘 유시민 작가하고 알릴레오에서 저 하실 책을 갖고 얘기예요? 하고 다음 주에 방송이 나갈 거니까. 네. 홍보하는 거야. 아니 뭐 그런데 내가 감수한 책이 또 하나가 8월에 나오는데. 그건 감수만 했는데. 예. 저 다르파웨이라고 미 국방 고등연구개발국의 비사. 다르파의 방법, 다르파의 웨이. 쉐르파 아니고 다르파. 쉐르파는 저 그러니까. 도대체 연관이 되는 거를 웃기려고. 아니 자꾸 아니 웃기려고. 중이 그리고 또 중이보다. 저기 종이에다 왜 빨간 펜을 뭘 쓰는 거야? 아니, 자꾸.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세르파도 쓰고 의미가 있지. 네. 그 만년설이 걸리지 말고 뒤덮인 네. 이 고산에 걸리지 마.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세르파잖아. 그렇죠. 내가 이번에 갔다 온 게 텐산 산맥 아니야. 네. 보니까 저 만년설이 뒤덮여 있고 이 앞에는 푸른 초원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다고. 나는 거기서 한없는 자유의 공간을 에너지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눈을 들어보면 저 험한 줄령에 만년설이 있는 저기는 내가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이상과도 같이 높이 솟은 산에 나는 땅이라는 현실을 딛고 서 있다고. 그 사이의 거리에 우리가 희망의 사다리를 놓자. 똑똑해져야 한다. 다르파의 뭐라고요? 다르파웨이. 다르파웨이. 어렵네요. 책 제목이. 다르파웨이. 이게 8월 말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뭘 알겠어. 아니 최진봉 교수님 졸려 보이시네요라는 댓글 있어요. 예. 자면 안 된다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두 엄중한 사람이야. 이제 아니 뭘 엄중해. 똑똑해져야 한다고 지금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잠이 오잖아 지금. 저 열심히 적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네. 적었어요? 네. 뭐를 이렇게? 에이, 요약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정학의 망령이 부활했다. 그런데 잡탕 사이비 과학이다. 그런데 그 이거는 1919년에 감옥에서 나온 그 히틀러가 하우스 호퍼라는 사이비 지정학자를 만나면서 2차 대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런데 네. 저번 시간에 얘기한 네. 그게 나치의 정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훗날 또 결별을 해요. 저 히틀러하고. 왜 그러냐? 그때 하우스 오퍼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폴란드 체코에서 멈춰야 된다 그랬는데 히틀러는 아니다. 러시아를 쳐야 된다. 여기서 의견이 갈라지면서 서로 둘이 결별을 하자. 하우스 호퍼의 아들이 나치 친위대 장교였다고. 그자가 히틀러를 암살 시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극형에 처해지고 그다음에 아버지 하우스 오퍼는 또 종전 후에 전범 재판을 받아. 그러니까 속으로 지는 조금 억울하겠지. 나는 결별했는데. 그러자 저기 법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래서 죽어. 이게 이 사이비 과학자의 그 나는 그 인생에 흥미를 갖는 게 망상을 정책화하다가 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건데 이 하우스 호퍼가 티베트 밀교. 티베트 불교가 밀교거든.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야. 아니, 아이고 그 정도는 압니다. 예. 그래서 그 아니 뭐 밀교는 개인의 비밀스러운 체험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밀교예요. 그래가는데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전쟁 중에 티베트 승려를 불러서 군사 자문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비 과학, 이 신비주의자면서 지정학자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그 비슷한 인물이 한국에 있는 거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천공 쪽으로 갔고 지정학은 김태효 쪽으로 간 거예요. 원샷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원샷 나눠지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그렇게 사이비가 해악을 끼치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도 그 뭐야 세계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사이비의 망령이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론화 과정 없이 하면 국가는 위태롭다. 망상이 정책이 된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망상이 정책이 되는 순간. 오늘 내 아침에 한겨레 신문 내 칼럼 제목인데. 망상이 정책이 된다. 망상이 정책이 될 때. 듣고 보니 그럴 듯하지. 오늘 칼럼 제목이라고. 예. 또 그것도 홍보야. 자기 홍보. 다 하셨어요 홍보? 예. 예. 아 그러면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뭐 이번 주 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것도 사상의 한 축 아닙니까? 이 네. 정부 들어서. 그게 이제 망상의 또 다른 변형이죠. 근데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네. 그런데 그 반국가 세력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야. 예컨대 내가 그렇거든. 그러면은 워낙 포괄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저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 이래지만은 나는 뜨끔뜨끔 하거든. 내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야. 예. 그러면 난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저기 구체적으로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한미일 안보 협력 네. 성과를 폄훼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상업주의화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반통일 뭐 이런 세력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듣다 보면은 나는 다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 몇 가지 요건에. 네. 암약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얘기하시지. 대놓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유튜브 같은 게 이제 암약한다고 또 본 거 아닌가. 아. 체질은 암약하고 있는 예. 거지. 지상파가 아니니까. 암약하고 있는 체질. 예. 저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본인 자유고. 네. 그런데 이제 망상이 정책화됐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는 비용이 그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데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이후를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가는 회복할 것인가. 헨리 키신저의 책 제목이 회복된 세계 아닙니까? 자기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낸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고 사회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론화 과정을 거치고 하면 회복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쌓인 감정적 앙금, 네. 원한 이런 문제들이 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그렇게 분열돼 나가면서 어떤 이제 실패하는 국가, 퇴행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시민, 깨어 있다, 똑똑해진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는 훈련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뭐 박근혜만 끌어내려면 좋은 세상 올 줄 알았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퇴행이 준비되고 있다는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만 끌어내리면 마치 뭐가 다 저절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지극히 아니한 뿐만 아니라 오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회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제는 시민 공동체가 희망인 것이고 그 속에서 민주주의와 지성이 회복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우리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 대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정당 정파론 아니니까 뭐 누가 이기냐, 누가 최고위원이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맨날 뉴스를 다 만들고 또 뭐 유튜브 보면 어쩌다 청문회 열리면 그 레이저 광선에 떡실신하는 증인 뭐 이러면 30만 40만 조회수 오르고 이런 거에 너무 취하지 아니라 논리적인 맥락을 만들어냈느냐. 하면서 윤석열 이후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시민 그렇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네. 잠재적 힘이다. 그걸 놓치면은 전진과 퇴행은 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고 그럴 땐 우리가 역사 허무주의에 빠진다. 네네.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민사회도 성숙
익숙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를 계속 생각한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고하는 절차, 그걸 통해 민주적 공론, 이성의 용광로로 어떤 진실을 검증하고 해부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 우리의 전략 자산인 지식이 생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게 우리 희망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중에 윤석열 끌어내리는 건 그 중에 한 가지 계단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 그 이후 더 원대한 세상으로 나가야죠. 이게 제가 카자흐스탄의 그 넓은 초원을 바라보며 그 현장 법사가 지나간 이 비단길에 그 문명의 입구에서 예. 제가 아주 그좀 통찰한 내용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유. 예. 같은 66년생 친구분의 얘기가 이렇게나 다르게 최 교수님도 통찰 어디 수지 그 수지천 성북천에 가서 통찰을 좀 하고 예, 책 한 권 쓰셔야지. 오시면 어떨까. 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필기를 넉 장이나 하면서 제가 들었네요. 저거 좀 이따 버립니다. 다 간직해놓고 있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주무세요?라고 이응님께서 주셨는데 예. 김현규님이 중요한 진단입니다. 박일진이 회복과 병행 좋으신 말씀입니다. 라고. 초대 손님 불러놨으니까 열심히 들어줘야지. 예. 아니 본인이 들으세요. 본인이 교수님 예. 네. 네, 여기서 마치죠. 인사를 드리고 네. 본인이 마치는 시간까지 좀 인사를 드리고 여기서 마치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줌이 떠. 김종대 같다. 조심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